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의 문을 통해 광주 5.18 민주묘지에 입장했습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중앙지검장인 송경호,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등을 임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혹시 모를 북한 도발에 대비해 플랜 B도 마련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반도체, 우주 개발 등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합니다. KDI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2%로 예측해 작년 하반기 예측보다 2.5%포인트나 높였습니다. 북한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10세 미만 비중이 16%로 나타나 매우 이례적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코로나 초기 대응 미숙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져 강한 문책이 예고됐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두 경기지사 후보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현실성 따져봤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 공개 청문회를 50여 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의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임기 첫 해엔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고 참모와 내각 인사 그리고 여당 의원 거의 전원이 동행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민주당도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서 통합을 직접 강조함으로써 대치 전국에도 오늘만큼은 온기가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 속에 무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헌법 정신으로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6분간의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게 5월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이런 보편적 가치 위에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5월 정신이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란 문구를 행사 직전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베를린에서 자유인을 강조하며 베를린 시민이라고 말한 유명 연설을 광주로 향하는 길에 떠올려 즉석에서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진보 진영이 전유물로 여겼던 5월 광주의 정신을 자유란 가치로 확장하고 여기에 통합의 의미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 국무위원 등 100여 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과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재창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특정 이념이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통합의 메시지가 담긴 행보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오전 7시 40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100여 명과 광주행 KTX에 오릅니다. 9시 50분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 과거 대통령 대부분이 경호상의 이유로 동쪽 쪽문으로 들어간 것과 달리 보수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과합니다. 6개월 전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단체에 가로막혀 반쪽 참배밖에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도부 외의 평의원들까지 이렇게 5.18 기념식에 단체로 참석한 건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입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4차례 5.18 묘약을 찾아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더 이상 어떤 이념 논쟁을 무기 삼아가지고 정쟁을 하지 않겠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는 5.18 민주화운동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재창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합창으로 바꿔 부르면서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됐던 노래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족 박금숙 씨 등의 손을 잡고 마스크가 들썩거릴 정도로 힘차게 완창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행보는 정파적 해석을 떠나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이미 다 느끼셨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해석을 더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통합 행보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여도 야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힘을 학살 세력의 후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평가 역시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광주 정신은 통합이고 관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석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국민의힘이 뿌리를 둔 YS의 민자당이 과거 민정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신군부의 후예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 중엔 민정당 계열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YS 정부 시절 5.18 특별법을 제정해 신군부와의 고리도 완전히 끊은 상태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당의 계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말을 한다며 이 후보의 국민 갈라치기가 얼마나 퇴행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 큰 통합 행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호남을 찾아 민정당의 후예가 권력을 가져보겠다고 발악한다고 했는데 대구에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제 저희가 하루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조국 수사로 좌천됐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제주도로 밀려났던 이원석 검사장은 대검 차장으로 복귀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핵심 요직에 전 정권과 각을 세웠던 검찰 간부들이 기용됐습니다. 대신 이성윤, 심재철, 이정수 검사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인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검찰총장 자리를 비워둔 채로 전광석화처럼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백연상 기자가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첫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송 검사는 중앙지검 3차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여주지청장과 수원고검 등으로 잇따라 좌천됐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대검 차장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발탁됐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항명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각각 영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법무부 기조실장,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좌천됐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중앙지검 핵심 자리인 234 차장과
한동훈 장관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모두 지방 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났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인사와 함께 1호 지시로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당시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같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여권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많았기 때문에 이 1호 지시가 단순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금융범죄 합수단의 1호 사건은 루나 사태가 될 걸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설치를 약속한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조직.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한 장관 지시 하루 만에 서울 남부지검 산하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됐습니다. 부활한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한 검사 7명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48명이 참여합니다. 주가 조작과 금융범죄는 물론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됩니다. 2013년 처음 만들어질 당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폐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합수단 폐지 후 사건 적체, 주요 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라인 옵티머스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으로 시가총액이 57조가량 증발한 루나코인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등 대형 금융 범죄가 합수단의 재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위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범죄자만이 검찰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 민주당을 자극한 듯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한 장관과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리고 민주당의 입이 거칠어질수록 한 장관은 오히려 키워주는 듯한 역설적 상황이 적지 않게 당혹스럽습니다. 장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신속한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을 완전 장악해 표적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을 앞세워 문고리 실상실을 완성하고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검찰 하나회로 검찰 친위 쿠데타라도 준비하는 것이냐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하나회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한 장관이 검찰은 나쁜 놈만 잘 잡으면 된다. 범죄자만 검찰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협박하느냐고 발끈했습니다. 전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그 역사의 퇴행길로 갈까봐 두렵다고 했고 경찰이 진행한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압수수색을 두고도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 시절 추미애, 박범계 두 전직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을 한직으로 발령낸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의 첫 인사는 소위 윤석열 사단의 요직 발탁과 전 정권 고위 검사들의 좌천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전 정권 관련 권력형 비리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죠. 법조팀의 장윤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전광석화 같은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김호수 총장 등 검찰 지휘부의 줄사태로 생긴 지휘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핵심 의원은요. 검수완박 전면 시행이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검찰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자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총장을 대리할 이원석 대검 차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뭐 핵심 중에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전 3차장이 기용된 거 이게 참 의미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수사팀으로 호흡을 맞췄던 경력이 있고요. 이전 정권에서 좌천됐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대행할 이원석 신임 대검차장은요,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자, 송경호 중앙지검장 발탁은 그동안 멈춰져 있던 전 정권 관련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데 대장동 수사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이름을 올린 정계 또 법조계 인사들과 성남시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양석조 전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남부지검장에 보임된 것도 또 눈에 띄는데요.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전 정권 유력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한 장관은 추가 검사장 인사를 통해서 검수완박 완전 시행 4개월을 남기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지난 정부에서 소위 잘 나갔던 검사들은 대부분 다 좌천된 게 확연히 눈에 띄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있습니다.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습니다. 또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징계하던 국면에서요, 법무부 입장을 대변했던 이종근 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 또 징계위원이던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좌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인사의 특징이 워낙 확연하게 드러나서 검찰 내부 분위기도 단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 실력이 반영된 탕평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사단만 요직했어 검찰판 윤핵관 인사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보죠. 장윤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뒤인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불과 10일 정도 지난 시점의 정상회담이어서 시기적인 의미가 적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와는 한미 관계의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상당히 달라진 듯해서 뭐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 경제 동맹을 넘어서 기술 동맹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두 정상이 공동으로 한미 연합 전력을 지휘 통제하는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인도태평양 방문지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도 상징성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첫 방문지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첨단 산업 공급망을 짜고 있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의미가 큰 일정입니다. 김태휴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삼성 공장에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가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이곳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90분간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 밖에도 우주 공동개발, 한미 간 확장 억제와 사드 기지 정상화, 한미일 협력 등도 테이블에 오릅니다. 두 정상은 안보 행사에도 동행할 예정인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정상 차원에서 확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바이든 방한 기간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 경우 한미 정상이 함께 한미 연합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는 플랜 B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정부 한미동맹의 새로운 키워드는 기술동맹, 산업동맹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의 출범 멤버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인데 여기에 제외된 중국은 벌써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현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IP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IPF는 미국이 세계 무역의 35%를 차지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급망, 탈탄소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하는 경제협의체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공급망 협력이 될 전망입니다. We agree it is essential for us to step up economically in the region and to do it fast. We need a new model of economic engagement and trade. 반도체의 경우 미국, 대만,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가 형성돼 있는데 중국을 배제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IP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입니다.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 가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을 배제한 결과가 나온다면 중국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새 정부의 첫 경제외교 시험대라는 평가입니다. 단순하게 한 나라를 택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함께 모색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실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야권에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이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 어디에도 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물밑에서 오간 내용들을 취재해봤는데 미국 측에선 문 전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한 바 없다는 반응이었고 문 전 대통령 측도 미국이 제안을 해와야 만날 텐데 아직까지는 들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야권에서 나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외교부를 취재하는 구민성 기자에게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 3일간 매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분단위로 조율한 일정표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면담 일정은 없었습니다. 백악관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방한 일정에도 없습니다. 면담설이 처음 나온 건 지난달 말 문재인 청와대에서였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 문 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두 사람 면담설은 야당 의원이 기정사실로 만들었고 이번에 바이든 문재인 만남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봐요. 구 여권 인사들은 문재인 대북 특사론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틀 전인 오늘까지도 주한미 대사관 측에서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한 사전 접촉은 없었다고 했다면서 대사관 측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측 관계자도 TV조선에 회동은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해줘야 할 문제라며 아직 명확하게 들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임박해서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북한 코로나 상황 전하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숫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이 검사 키트 등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신뢰하긴 어려운데요. 10세 미만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16%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상황과 비교하자면 177배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마스크를 벗은 채 간부들을 질책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이 코로나 초기 대응 미숙을 언급했습니다. 강한 문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신규 발열자가 하루 새 23만 2,880명 추가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발열자는 148만여 명, 북한 주민 100명 중 5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도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16%가 10살 미만입니다. 국내의 경우 같은 나이대 어린이 사망자는 전체의 0.09%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소아 사망 비율이 무려 177배나 높은 겁니다. 열악한 의료 체계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치료 체계도 치료약도 다 부실하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쉽게 영향을 받겠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물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은 다시 마스크를 벗고 등장했고 코로나 사태를 방역 전쟁이라 부르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2%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예측보다 2.5%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반년 전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고 우리 경제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운 거죠. 무섭게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작년 11월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3.0%. 하지만 반년 만에 2.8%로 내려잡았습니다. 민간 소비는 좋아져도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크게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반등하며 2.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수출 둔화 탓에 내년 성장률은 2.3%로 더 낮아질 거라는 게 KDI 전망입니다. 올해 물가는 4.2% 급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1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6개월 전 KDI 전망치인 1.7%나 작년 말 정부 전망치인 2.2%에 비해 크게 높아진 건데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폭등의 영향이 큽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세계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물가 올라가기 좋게 돈은 실컷 풀어놨고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그 인플레가 심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쌓으려고 하면 결국 경기는 위축이 되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중국의 봉쇄 조치 장기화 등 갖가지 악재 속에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외식 물가 고공행진에 이 관공서가 운영하는 저렴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들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 편의점을 찾는 직장인도 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직장인 민용기 씨의 오늘 점심 메뉴는 편의점 도시락과 우유. 5,000원 정도에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00원은 넘어서 편의점이 일반 식당에서보다는 좀 저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점심과 물가 상승을 합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상황. 일상 회복까지 맞물리면서 한 편의점 업체의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는데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 직장인들이 많은 곳은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회사 식권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74% 늘었습니다. 웬만한 밥집이 다 10,000원에서 12,000원대로 오르는 것도 있고 편의점에서 이제 라면이나 김밥 정도 사면 한 5,000원에서 6,000원대 음료. 실제로 한 업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싸거나 저렴한 메뉴를 고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점심을 거르겠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메뉴를 선정할 때 항상 서로 간에 조금 토론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렴한 식사를 구입을 한다거나.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점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한국전력이 탈원전에 따른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땅, 건물 같은 부동산부터 자회사 지분은 물론이고 해외 석탄 발전소까지 처분합니다. 이렇게 해도 예상되는 손실의 3분의 1 정도를 막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선택한 건 비상경영체제. 한전 사장단은 오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조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전기술 등 자회사 지분 매각은 물론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보유 부동산을 파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해외 사업도 정리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태양광 단지와 필리핀 해외 석탄 발전소 등을 연내 매각한다는 겁니다. 업무 추진비 등 비용을 줄이기로 했지만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반납 등 인건비 절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20조 원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조 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발전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석탄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탄 가격이 3배까지 치솟으며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비중을 좀 늘려서 원가를 좀 하락시켜주고 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시켜주는 방법. 그것이 뭐 앞으로의 할 방법 아닐까요? 적자 해소를 위해 보유 부동산까지 내다 팔기로 한 한전. 하지만 탈원전으로 불어난 손실이 너무나 큰 탓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아역 배우 출신 김세론 씨가 출근 시간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도로변 전기 설비를 들이받아서 일대가 정전됐는데 사고 후에도 그대로 차를 몰다가 붙잡혔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우회전을 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차로를 벗어나 가로수와 전기 설비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차가 파손됐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아역배우 출신 김세론 씨가 오전 8시쯤 서울 강남 도로에서 차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김 씨는 여기서 전기 설비를 감싸고 있던 나무 가림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나무는 전부 다 깨져가지고 갑자기 튕겨나가지고 깃털이 깔려 있었고요. 이 사고로 전기 설비가 부서져 인근 지역이 4시간 동안 정전됐습니다. 오전 손님을 영업을 해야지 되는데 오전에 손님을 거의 완전히 마비가 됐죠. 김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640여 미터 떨어진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 간이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정식 음주 측정을 거부해 병원 체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김 씨는 2010년 영화 아저씨에 아역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뒤 지금까지 영화와 드라마 10여 편에 출연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10대 5명이 훔친 차로 서울 도심 8차선 대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차는 대로에 그대로 두고 도망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왕복 8차선 도로를 빠르게 달려오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뒤쫓아오던 경찰차가 멈춰서고 사고차에 탔던 10대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와 대로를 가로질러 도망칩니다. 15일 오후 서울 마포 신촌 로터리에서 10대 5명이 타고 가던 차량이 사고를 냈습니다. 쟤네는 미성년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여서 애들이 어려 보였으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날 새벽 3시쯤 은평구에서 차를 훔친 뒤 시내 여기저기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 앞유리가 깨졌고 에어백도 터져 있습니다. 최근 10대들의 차량 절도가 잇따라 우려가 커집니다. 10일엔 서울 강서구에서 10대들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지난달엔 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과 대낮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탈 것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던 것. 전북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내 차량 터리범 52명 가운데 약 40%, 21명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편의점 주인이 날카로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60대 손님이 한꺼번에 선불카드 수십만 원어치를 사는 걸 수상하게 여긴 건데요. 편의점 사장이 발휘한 기지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여성 손님이 한꺼번에 40만 원어치 기프트 카드를 주문합니다. 딸과 게임을 하기 위해 산다는 말에 편의점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던 순간 손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충전을 해드리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에 문자로 엄마 샀어 이렇게 온 걸 제가 봤어요. 휴대전화에는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뒤 1년 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편의점 주인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문자 메시지는 기프트 카드 1년 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에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프트 카드는 서명 없이 1년 번호로 결제하는 선불 카드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추적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1년 번호만 있으면 상품권 환전업체에서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활용됩니다. 경찰은 최근 가족을 사칭하는 다양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비를 받는 황당한 일이 평창 대관령 휴게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과 등산객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상인과 이용객 반발이 거센데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두대간 자락에 있는 옛 대관령 휴게소입니다. 선자령과 양떼 목장 등 관광지가 몰려 있어 연간 방문객이 60만 명에 이릅니다. 이곳은 20년 넘게 주차비를 받지 않았는데 지난달 1일부터 주차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바로 가야 되지. 사 먹을 시간적 공간이 없죠.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되니까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4월 이곳을 인수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자체에서 돈을 받는 건 좀 안 그래도 들어오면서도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옛 대관령 휴게소 곳곳에는 이렇게 주차비 징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휴게소 상인들은 공단이 임대료를 평균 6배 올린 데다 주차비까지 징수하면서 손님을 내쫓는 형국이라며 울상입니다. 임대료는 폭등해 있는 상황에 주차비까지 받으니까 상인들도 죽을 지경이고. 공단 측은 2001년 영동고속도로 확장 개통 이후 관광지 주차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차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역시 그냥 이어져 왔을 뿐이지 지나가다가 휴게를 하기 위해 들르는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됐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은 휴게소 상점과 주차비 할인을 연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일단 여야가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자체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이후로 분명히 부정적 기류가 커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 그렇지 부결시킬 경우에 국정 발목 잡기 여론이 커지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고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가 야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후보는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인준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는 자율투표 방식도 거론되는데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치는 걸 우려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해줄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고민할 정도로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이후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며 부적격 의견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용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식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끌려다니지 말라는 등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충청 강원권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에 2배가량 됐고
다른 조사에서도 인준 찬성 의견이 48%로 더 많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원혜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고 현실성을 따져봐드리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1기 신도시는 5곳이죠? 네,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곳입니다. 29만 2천 가구 규모로 조성이 됐는데 어느덧 준공 30년을 넘어선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후보 모두 특별법을 통해서 재건축 사업 기간을 줄이고 주거지는 300%까지,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포함한 각종 규제, 신속하게 또 패키지로 단축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으로 제1기 신도시의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만 가리면 누구 공약인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비슷하군요. 핵심은 좁은 땅에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은 가구 수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렇게 가구 수만 늘리면 되는 겁니까?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69에서 226%입니다. 이미 높은 현재의 용적률로는 추가 개발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용적률이 완화돼서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도 도로나 전력, 수도 등 기반 시설이 그대로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프라는 처음 건립될 때의 주택 규모에 따라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재건축을 통해서 세대수만 늘리게 된다면 용량 부하가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1기 신도시만 이런 규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합니다. 10채 중 한 채꼴로 추산되는데요. 1기 신도시에만 규제를 풀어준다면서 특혜 논란이나 다른 도시 주민들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주택들이 많아서 일률적인 요건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엔 1기 신도시 정비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총 5개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 중엔 재건축 대상을 지방 거점 도시까지 넓히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주민만 찬성을 하고 기타 지역의 국민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시급한. 또 1기 신도시만 특별법을 추진할 경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고요. 또 30만 가구에 가까운 이주 수요를 어떻게 분산할지도 숙제입니다. 예, 후보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만 풀어주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 투자자들이 루나를 만든 업체 대표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와 고소에 나섰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나 싶으시죠? 금융당국이 뒷짐만 진 채 거래소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새 58조 원이 증발하면서 국내에서만 28만여 명이 피해를 본 가상화폐 루나. 일부 투자자들은 루나를 발행한 권도영 테라폼렉스 대표를 이르면 내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 20%씩 주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한 1년 전부터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적용 여지가 있거든요.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니라며 가상화폐 시장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않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건 분명히 정부가 일관된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코인 거래소만 배를 불렸고 업비트는 자산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여기다 업비트는 4대 거래소 중 루나의 입출금을 막는 조치를 가장 뒤늦게 해서 4일간 10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한 건 피해를 본 투자자 규모를 파악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공약인 디지털자산보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외계 세상의 대명사죠.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주제로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UFO로 청문회를 연다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52년 전에 한번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 보고된 UFO 현상만 400건에 달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F-18 전투기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흰색 비행물체가 서 있다가 갑자기 훅 창공을 가로질러 사라집니다. The speeds that they're exhibiting as well as the flight characteristics, there's no platform or really energy source that I'm aware of that. 2019년엔 구축함 상공을 맴도는 삼각형 모양의 비행물체가 포착됐습니다. 2004년 태평양 상공과 2015년 플로리다주 해안에도 나타났습니다. 52년 만에 열린 UFO 청문회에서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포착된 미확인 비행 현상만 40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256건이 급증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 do not have an explanation for what this specific object is. 다만 최근 들어 드론과 무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보당국은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나 이를 설명할 자료는 없지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영화 축제죠. 칸 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완전 정상화되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영화 두 편도 경쟁 부분에 이름을 올려서 기대를 높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레드카펫 위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자 쉴 새 없이 플래시가 터집니다. 프랑스 국민 배우 뱅상랭동을 비롯한 심사위원들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redevenir un spectateur, celui qu'on était quand on était enfant. 세계 최고의 영화 축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취소 연기됐던 축제가 3년 만에 정상화된 겁니다. 개막식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화상연설을 통해 영화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І якщо знов, як і тоді, все залежить від нашої єдності, то чи залишиться кіно поза цією єдністю? 올해는 총 21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놓고 겨루는 가운데 한국 영화 두 편도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거장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작업한 영화 브로커와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영화제 안팎으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황금종려상 도전 결과는 29일에 나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쁘죠? 트로트 퀸 송가인 양이 전남 벌교 꼬막 축제에서 스스로 얼굴 평을 합니다. 사람은 자고로 복스럽게 생겨야죠, 그쵸? 사람이 기인이 있어야 돼요. 가인이를 기인이 짝짝 그러지라! 생소한 표현입니다. 그가 이 귀인을 뽐낼 때마다 관객들은 맞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귀인은 오묘한 뜻을 품은 전라남도의 방언입니다. 사전에는 귀염성을 뜻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귀는 잘생긴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끄는 은근한 매력, 곰삭은 인간미, 속 깊은 정, 한결같은 편안함 같은 것들을 아우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식구처럼 말입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목소리를 전문가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최상의 전달음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치보다 조금 낮고 느린 말이 차분함, 신중함, 신뢰감을 지녀 듣는 사람이 협조할 마음이 생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4년 10달을 한결같이 방역 전선에 선봉에 섰던 그가 늘 그랬듯 조용하게 퇴장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의료진의 경의를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가자 단발머리를 더 짧게 잘랐습니다. 이제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자느냐는 질문에는 1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했죠. 낙상으로 다친 눈이 부은 채 그리고 어깨에 깁스를 하고도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날이 갈수록 흰머리가 늘어나는 사이에 쑥스럽게 꺼냈던 소망도 어느덧 한결 힘이 실렸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는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영광은 물론 착오와 혼돈, 실패에 대한 비판도 그래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한 줌 알량한 권력을 쥐었다고 유리창 긁듯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대며 설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귀인이 없는 무리들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되 울림은 컸습니다. 실제로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에 정치 방역이냐 과학 방역이냐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없었다면 그 논란은 훨씬 더 컸을 거란 점에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듯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미의 소설 패스트의 한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전염병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품위를 잃지 않는 일이며 그 품위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유행이 진행 중인데 무거운 짐을 남기고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작은 몸집으로 드리운 그의 긴 그림자가 오래도록 남을 듯합니다. 5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수고하셨습니다. 였습니다. 곳곳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날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쉽고 또 빠르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도 이 같은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다소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일단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모두 1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9도, 광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만큼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